수능을 단 하루 앞둔 날이었다. 공기 속에는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며 내뱉는 바람조차 끈적한 열기를 머금은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기류마저 응고될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의 시어머니 장숙자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초인종이 울릴 때 나는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딸 예린의 공부반 문틈으로 깎아놓은 수박 접시를 밀어 넣어주던 참이었다. 아이는 복습에 몰두하느라 물 한 모금 마실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돌아보며 안쓰러움과 초조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낮게 물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장숙자 특유의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쏘아붙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서연아. 문 열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상황에 어머니가 왜 오셨을까? 예린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생활을 시작한 뒤로 불필요한 마찰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줄까봐 우리는 거의 2달 넘게 시댁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장숙자는 평소 우리 모녀에게, 특히 손녀인 예린에게 그리 다정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이 없던 사람이 오늘처럼 먼저 발걸음을 한 것은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나는 의구심을 품은 채 문을 열었. 문 앞에 선 장숙자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붉은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길쭉한 물건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열렬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한지 마치 제 계절을 잘못 찾아 피어난 국화꽃 같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든 물건으로 향했다. 어쩌긴 내가 안 오면 누가 오겠니? 내일이면 우리 예린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할미된 도리로 무기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녀는 신비주의라도 고수하려는 듯 거실 소파 탁자 위에 비단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어찌나 신중한지 마치 국보급 유물이라도 다루는 것 같았다. 비단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는 짙은 붉은 빛이 감도는 나무 재질의 만년필 2자루가 나타났다. 펜대에는 정교한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뚜껑 끄트머리에는 작은 옥돌이 박혀 있어 고풍스러우면서도 꽤나 감나가 보였다. 서연아, 이것 좀 봐라. 장숙자는 보물이라도 자랑하듯 펜 한 자루를 집어 형광등 불빛에 비추어 보였다. 이건 그냥 펜이 아니야. 지난달에 내가 저기 먼 팔공산 갓바위까지 가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절 한 번씩 하면서 문수보살님 앞에서 빌고 또 빌어 받아온 장원급제 펜이다. 한 자루에 100만 원도 넘게 줬어. 큰 스님이 직접 기까지 불어넣어 주신 거다. 그녀의 과장된 태도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장숙자가 평생 제 귀한 조카인 진아준 말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은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2자루니까 한 자루는 예린이 주고 한 자루는 하준이 주거라. 내일 시험장에 꼭 들고 가서 이 펜으로만 답을 적어야 해. 그러면 문수보살님이 지혜를 빌려주셔서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일 거다. 진아주는 내 남편 진성진의 동생인 성우의 아들이었다. 시동생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사업을 하느라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시부모 밑에서 자랐다. 장숙자에게 하준이는 친손자나 다름없었고, 아니, 사실 우리 예린이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진짜 손자였다. 하준이와 예린이는 동갑이었고 내일 똑같이 수능을 치른다. 어머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건네는 펜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펜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이상했다. 펜이 너무 무거웠다. 일반적인 만년필의 무게를 아득히 초과하는 묵직함이었다. 마치 펜대 안에 나비라도 가득 채워 넣은 것 같은 생경한 무게감. 나는 펜에 새겨진 문양을 감상하는 척하며 손가락 끝으로 펜 뚜껑 상단을 세밀하게 더듬었다. 역시나 박혀있는 옥돌과 나무 재질의 펜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틈새가 느껴졌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끔찍한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수능 시험장의 검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어떤 금속 물체나 전자기기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펜이 좀 이상한가요?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장숙자는 내가 말이 없자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탁한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무게감이 느껴져서요. 정말 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서 그런지 묵직하네요. 나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감격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귀한 걸 구해오시다니. 예린이한테 잘 말해서 꼭 쓰게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꼭 옆에서 지켜보고 필기구 파우치에 넣어줘야 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난 이제 하준이한테도 펜 전해주러 가봐야겠다. 장숙자를 배관하고 문을 닫자마자 나는 문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손바닥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도구함에서 가장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뒤에야 겨우 진정하고 그 미세한 틈새를 따라 펜뚜껑 상단에 옥도를 살며시 들어 올렸다. 틱 하는 아주 가느다란 소리와 함께 옥돌 뚜껑이 열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만년필 내부에는 잉크를 저장하는 공간 대신 정교하게 고정된 초소형 회로 기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었고 쌀알보다 작은 붉은색 지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신호 수신기였다. 이건 명백하고도 철저한 부정행위 도구였다. 순간 장숙자의 모든 의도가 투명하게 읽혔다. 그녀는 축복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파멸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예린이가 이 장치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길 원했다. 그리고 검문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되기를 바란 것이다. 수능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 기구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당의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12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한 아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인생이 송두리째 잘려나가는 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친할머니라는 작자가 손수 기획한 것이었다. 분노와 차가운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왜 자신의 친손녀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단지 예린이가 여자아이라서? 아니면 진아준이 남자아이라서? 예린이는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명문대 유망주인 반면 하준이는 매일같이 놀기 바쁜 낙제생이기 때문일까? 내 손에 들린 그 묵직한 장원급제 펜이 마치 수천 근의 무게로 변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주방 창밖으로 내려앉은 짙은 밤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에서도 그만큼이나 차갑고도 광기 어린 계획 하나가 빠르게 설계되기 시작했다. 장숙자 씨, 당신이 내 딸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나도 당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지. 저녁 식사 자리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압도적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4가지 반찬과 국을 차려냈고 예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곰탕을 정성껏 고아 내놓았다. 퇴근한 남편 성진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빈 비단 꾸러미를 보자마자 물었다. 오늘 어머니 오셨다며? 응. 애들 수능 잘 보라고 펜사 오셨더라고.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았다. 예린이가 공부방에서 나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다. 잠깐 눈을 붙였던 모양이다. 아이는 정성 가득한 밥상을 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래, 국물 좀 많이 마셔. 그래야 머리 회전이 잘 되지. 나는 아이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었다. 식사가 중간쯤 이어졌을 때 성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장숙자였다. 성진아, 펜은 잘 챙겼니? 서연이한테 다시 한번 말해라. 예린이 그 펜 꼭 들고 가게 하라고. 내가 갓바위에서 999번 절하면서 빌어온 거야.
신령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앉은 내 귀에도 생생하게 박혔다. 예, 예, 알았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이미 잘 챙겨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성진이 나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다. 들었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는데 정말 고맙지 않냐. 내일 아침에 네가 직접 예린이 필통에 넣어줘. 노인네 정성 무시하지 말고. 고맙다고? 나는 속으로 비릿한 실소를 터뜨렸다. 내 딸을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덫을 놓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이 나올 리가. 하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안주인의 얼굴을 유지했다. 알았어요. 내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도 그 연세에 거길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참 대단하시네. 성진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 비상식적인 열정에 대해 단 한 줌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산 이 남자의 세계에서 그의 어머니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성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예린이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준이의 것이었다. 하준이는 오늘 오후에 엄마인 혜진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내일 시험장까지 그쪽 집에서 가는 게 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책가방이 무겁다며 우리 집에 두고 갔고 내일 아침에 성진이 하준이네 집 앞으로 가서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나는 밤 11시가 넘기를 기다렸다. 성진이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한 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서재로 향했다. 성진 씨, 이거 마시고 자요. 내일 운전하려면 피곤할 텐데.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우유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우유 안에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든 약 몇 알을 가루내어 섞어두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잠에 빠지게 할 정도의 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 TV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거실 소파에서 성진은 얕은 코골이를 내며 깊이 잠들었다. 나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거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준의 가방 지퍼를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열었다. 투명한 필기구 파우치 안에는 장숙자가 예린이에게 준 것과 똑같이 생긴 만년필이 얌전하게 들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분해했다가 다시 감쪽같이 조립해둔 장치가 든 펜을 꺼냈다. 하준의 원래 펜 옆에 그 독이 든 펜을 나란히 꽂아 넣었다. 그리고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펜을 단 한 자루도 남기지 않고 빼버렸다. 이렇게 하면 내일 시험장에서 하준은 오직 이 기적의 펜, 두 자루 외에는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없게 될 것이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린이를 위해 준비된 그 지옥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가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창밖에 잠든 도시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긴장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잔인한 평온함이었다. 예린이의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빛을 보았다. 책상 앞에 앉아 고군분투하는 아이의 뒷모습. 저 아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빛이다.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악마의 모습일지라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진씨 집안에 시집와서 겪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장숙자가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편애들, 예린이를 향한 싸늘한 무관심과 하준이를 향한 맹목적인 이게, 사탕 한 알부터 설날 세뱃돈까지 예린이는 늘 누나니까 참아야 하는 존재였다. 나는 그저 9세대 노인네의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치부하며 참아왔다. 예린이가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면 그 모든 구태의연한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저들에게 예린이의 우수함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하준이가 가문의 자원을 독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 한 것이다. 먼저 사람의 도리를 버린 건 당신들이야. 그러니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수능 시험장 검문소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질 경보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장숙자 씨, 당신이 손자를 위해 빌어온 건 장원급제가 아니라 파멸이야.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직접 전달해 줄게. 수능 당일 새벽,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집안의 모든 불이 켜졌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린이를 위해 정갈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속 편한 전복죽과 삶은 달걀, 그리고 약간의 과일. 성진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오자마자 나에게 물었다. 그 펜, 예린이 필통에 잘 넣었어? 걱정 마요. 벌써 다 챙겨놨으니까. 나는 식탁 옆에 놓인 예린의 투명 파우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짙은 붉은색 나무, 만년필 한 자루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 급하게 찾아낸 낡은 만년필이었다. 장숙자가 가져온 것과 외형은 거의 흡사하지만 무게와 내부 구조는 천지 차이인 평범한 펜이었다. 6시 반, 장숙자로부터 정확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역시나 신신당부하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다시 확인하는데 그 펜 예린이 가방에 넣었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서 넣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난 이제 하준이 데리고 출발한다. 시험장 정문 앞에서 보자꾸나. 전화기 너머 장숙자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예린이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었다. 아이는 조금 긴장한 듯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예린아, 겁내지 마.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아이는 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지만 결코 틈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7시 반. 우리는 차를 몰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성진은 시동생네 가족과 하준이를 태웠다. 차에 올라탄 하준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빵빵하게 채워진 필기구, 파우치를 꺼내 보이며 자랑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사주신 합격 기원 펜이에요. 두 자루나 들어있으니까 완전 무적이라니까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거 쓰면 서울대도 그냥 붙는데요. 백미러를 통해 비친 녀석의 멍청한 미소를 보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옆에 앉은 동서 혜진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하준이 때문에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누구처럼 딸 자식 잘 키워봤자 결국 다 남의 식구 되는 건데 기둥뿌리는 역시 아들이죠.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성진이 헛기침을 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에이, 재수씨도 참. 다 같은 식구끼리 왜 그러세요? 시험 직전인데 조용히 갑시다. 차 안의 분위기는 서먹해졌지만 예린이는 이어폰을 낀 채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딸아이의 그 침착함이 대견했고 그래서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8시 정각, 우리는 시험장에 도착했다. 정문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학부모들의 간절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진동했다. 저 멀리 장숙자와 시아버지가 동네 이웃들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장숙자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녀는 이제 막 큰 시험을 치르러 가는 예린이의 안색을 살피는 대신
나를 밀치고 하준이의 손부터 덥석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가 준 펜 잘 챙겼지? 그럼요, 할머니. 여기 딱 들어있어요. 하준이 가슴을 펴며 대답하자 그제야 장숙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주위 이웃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철수 엄마, 영희 아빠, 우리 집 애들은 걱정 없어요. 내가 저기 명산에 가서 기운 좋은 펜을 한 자루씩 구해왔거든. 큰 스님이 직접 기까지 넣어주신 거라니까. 어머 정말요? 정성이 대단하시네. 역시 장 여사님이야. 그럼 애들 무조건 합격하겠네.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장숙자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활짝 펴며 웃었다. 마치 이미 하준이가 명문대에 합격이라도 한 듯한 기세였다. 그녀는 한술 더 떠 예린이와 하준이를 나란히 세워놓고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나는 그 황당한 원맨쇼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풍경을 찍는 척하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기적의 펜에 대해 떠들어대는 그 오만한 말투와 탐욕스러운 표정을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장숙자 씨, 지금 마음껏 연기해도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비참할 테니까 당신이 당신 손자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 내가 마지막 흙을 덮어줄 차례야. 8시 반. 수험생 입실이 시작되었다. 나는 예린이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딸 힘내. 응, 엄마, 다녀올게.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예린이의 등 뒤로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시간은 1분 1초가 아득하게 흘러갔다. 정문 앞에 학부모들은 저마다 목을 길게 빼고 안검사 통로 쪽을 긴장된 눈빛으로 응시했다. 마치 그곳이 운명을 결정짓는 등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기 중의 초조함은 금방이라도 물방울이 되어 맺힐 듯 팽팽했다. 내 옆에 선 장숙자는 쉴 새 없이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중얼거림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그녀와 똑같이 긴장한 척 연기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으며 심지어 냉혹한 기대감마저 감돌았다. 미리 설계해둔 보이지 않는 도화선에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검사 통로에서는 수험생들이 줄을 지어 금속 탐지문을 하나둘 통과하고 있었다. 예린이는 비교적 앞줄에 서 있었다. 아이가 필기구 파우치를 바구니에 올려두고 탐지문을 걸어 나갔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감독관은 아이의 파우치를 확인하고는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예린이가 이쪽을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힘내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숙자는 못마땅한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내게 작게 투덜거렸다. 지금만 순조로우면 뭐하니? 진짜 구경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요, 구경거리는 이제부터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내 딸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대열이 서서히 앞으로 이동했고 이윽고 하준이의 차례가 왔다. 녀석은 거들먹거리며 앞으로 걸어나갔고 옆에 아는 친구가 있는지 눈짓까지 하며 여유만만한 모습이었다. 하준이는 내가 꽉 채워둔 그 투명한 필기구 파우치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탐지문을 넘으려던 찰나였다. 삐삐삐.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정적을 깨고 현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급박하고 컸던지 사람들의 고막을 찌르는 것 같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순식간에 하준이와 경보음이 울린 안검사문으로 집중되었다. 하준이 본인도 깜짝 놀라 멍하니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안검사를 담당하던 두 감독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수동 탐지기로 하준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지만 몸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물건 가져오세요. 다른 감독관이 엄한 목소리로 하준이에게 명령했다. 하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바구니에 담긴 파우치를 들고 다가갔다. 감독관이 파우치를 낚아채듯 받아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아냈다. 지우개 하나와 자 하나를 제외하면 그곳에는 짙은 붉은색의 장원급제, 만년필 두 자루만이
외롭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감독관이 그중 펜 한 자루를 집어 들자마자 수동 탐지기에서 다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다른 한 자루를 대보아도 반응은 똑같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문 밖의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아우성쳤다. 무슨 일이야? 저 애가 뭘 들고 온 거야?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온 거야. 저 애 미친 거 아냐? 장숙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안검사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험장 내부 상황은 빠르게 급박해졌다. 감독관은 무전기로 본부 주감독관과 현장 배치된 경찰을 호출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특공대원과 고사본부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감독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 드립니다. 수험생의 소지품에서 전자 부정행위 기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감독관이 그 두 자루의 펜을 가리키며 심각하게 답했다. 하준이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그는 문제의 펜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며 크게 변명했다. 선생님, 저 부정행위 하려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이건 저희 할머니가 저 합격하라고 사다 주신 장원급제 펜이란 말이에요. 보살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인파를 뚫고 정문 밖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장원급제 펜이라니? 도대체 어떤 펜이기에 경보음이 저렇게 울린단 말인가? 주감독관은 펜을 들어 무게를 달아보고 뚜껑의 접합부를 살폈다. 노련한 그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특공대원에게 펜을 건네며 전문 도구로 조심스럽게 펜대를 열게 했다. 그 안에서 정교한 회로 기판과 초소형 안테나가 모든 사람 앞에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형적인 신호 수신기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방식이군요. 특공대원이 단호하게 진단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이가 경악했다. 수능 부정행위 자체도 중죄지만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그 죄질이 최악으로 간주된다. 연행하세요. 주감독관이 차갑게 명령했다. 즉시 해당 수험생의 모든 과목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로 신병을 인도합니다. 두 명의 경찰이 앞뒤가 꽉 막힌 듯 멍해진 하준이의 양팔을 붙잡았다. 하준이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고 정문 앞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장원급제 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장숙자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장숙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벼락을 맞은 조각상처럼 제자리에 굳어 하준이가 끌려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까까지 부러움 섞인 말로 아부하던 이웃들의 표정은 이제 비난과 냉소,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녀를 덧차매는 그물처럼 덮쳐왔다. 하준아. 그녀의 목에서 쇳소리 같은 마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갑자기 무언가에 자극받은 듯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악! 그 소리가 어찌나 귀를 찌르는지 주변 사람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어 그녀는 미친 짐승처럼 학교 정문 경계선으로 달려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잘못됐어.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그 펜은 내 손녀한테 준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준이 가방에 있을 수가 있어. 서연이, 저 나쁜 년이 펜을 바꾼 거야. 그녀의 비명은 쥐죽은 듯 조용한 교문 앞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울려 퍼졌다. 자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주변 학부모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어 올려 무수히 많은 카메라 렌즈를 경계선에서 발버둥치는 노부인에게 조준했다.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지며 그녀의 추태를 가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파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며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장면을 흔들림 없이 촬영했다. 장숙자 씨, 고마워요. 당신의 입으로 직접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건네줘서 남편 성진과 시동생 부부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정신을 차린 동서, 혜진이 먼저 달려들어 장숙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팬이 예린이 거라니. 그럼 우리 하준이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장숙자는 머리채를 잡히자 정신을 차린 듯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 성진이 철이 가득 섞인 안색으로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아, 내가 한 짓이지. 내가 펜을 바꾼 거지. 나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속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떼어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똑똑히 말했다. 진성진 씨, 나한테 묻기 전에 당신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냐? 저게 갓바위 큰 스님이 길을 넣어주신 장원급제 팬이라며. 나도 좀 궁금하네. 요즘 절에 계신 큰 스님들은 전자칩이랑 신호 발신 기술까지 마스터하신 모양이지. 내 말은 성진의 머리 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이 논리적인 모순을 그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장숙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어서 말했다. 시선은 아수라장이 된 시댁 식구들을 훑었다. 하준이 파우치에 왜 똑같이 생긴 펜이 두 자루나 있었을까? 분명 한 사람당 한 자루씩이라고 하셨잖아. 그 남는 한 자루는 어디서 온 걸까? 이 질문은 그들의 심장에 무거운 해머처럼 박혔다. 그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남는 한 자루가 원래 내 딸 예린이의 파우치에 들어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차와 취재진의 차량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현장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경찰은 발버둥치는 장숙자와 혜진을 강제로 떼어놓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우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부정행위 수험생의 가족이십니까? 아이가 장비를 지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가 손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손자가 걸린 거라는 말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진은 손으로 렌즈를 가리며 횡설수설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라고요. 나는 멍해진 시아버지를 끌고 인파 외곽으로 빠져나온 뒤 오빠 대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오빠는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오빠, 나야.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분했다. 예린이 시험장에 조직적 부정행위 공모 및 무고 혐의자가 있어.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오빠가 직접 와줘야겠어. 전화기 너머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다. 주소 보내. 지금 바로 출발한다. 통화를 마친 나는 혼돈에 빠진 현장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진 씨 일가의 얼굴들을 보며 내 안에는 복수심의 쾌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황량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진 씨 집안은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경찰서 안의 공기는 고사장 밖의 뜨거운 열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하얀 벽면과 차가운 철제 의자, 머리 위에서 웅웅거리는 형광등 불빛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비추었다. 진아주는 이미 조사를 받기 위해 분리된 취조실로 끌려갔고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작은 대기실 안에서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동서인 혜진은 경찰서에 들어온 순간부터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인 성우의 가슴팍을 때리며 제 어머니 하나 단속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며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화살을 나에게 돌려 나를 집안을 망친 불효시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그만해.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그의 얼굴은 철회색으로 굳어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펜 칼자국처럼 날카로웠다.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에 혜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구석에 처박혀 신음 섞인 울음을 이어갔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음침하고도 차가웠으며 나를 범인으로 단정 지으려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하준이 필통에 들어있던 그 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 성진이 가로채듯 끼어들었다. 그는 거의 애걸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으며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가 그랬을 리 없잖아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한 성진의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고 네가 다 뒤집어 써줘. 집안 망신은 면해야 하잖아. 비겁하고 비열한 눈빛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냉소를 억누르며 평온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직접 펜 두 자루를 가져오셔서 하준이랑 예린이에게 한 자루씩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하준이 필통에서 그 두 자루가 다 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 펜들에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는지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 물어보셔야죠. 내 당돌한 대꾸에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진아준 학생 할머니 되시는 장숙자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할머니입니다. 우리 손주 어떻게 됐나요?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요. 장숙자는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경찰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무적인 태도로 냉정하게 답했다. 진아준 학생이 이미 초동 진술을 마쳤습니다. 펜은 할머니가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할머니께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황이 엄중합니다.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 공모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입건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대기실 안은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혜진의 비명은 더 높아졌고 시아버지는 충격에 몸을 휘청거렸다. 그 와중에도 장숙자는 끝까지 발악하며 나를 가리켰다. 난 몰라. 난 그냥 잘 되라고 준 거야. 다 저 여편네가 꾸민 짓이라고.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손주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현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던 그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우리 오빠. 송대준이 형사 2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오빠의 어깨에서 빛나는 계급장과 위험 있는 분위기의 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는 내 곁으로 다가와 진씨 집안 식구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압박하던 시아버지는 오빠의 계급을 확인하고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송 팀장님 오셨습니까? 이건 그냥 가족 간의 작은 오해입니다. 작은 오해일 뿐이에요. 작은 오해? 수능 시험장에 부정행위 장비를 반입하고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게 작은 오해입니까? 오빠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담당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다. 오빠는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협조 조사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을 즉시 분리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장숙자를 가리키며 오빠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고의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동기가 명확해 보입니다. 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다. 서연아, 제발 다 같은 식구잖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빠한테 말해서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응?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가족,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덫을 놓을 때, 그땐 우리가 가족이었어? 당신이 나보고 어머니 대신 감옥 가라고 했을 때, 그땐 우리가 가족이었냐고? 나는 오빠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고사장 앞에서 찍은 장숙자의 자백 영상과 성진이 나에게 위증을 종용하며 녹음된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빠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진씨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수술대 위의 암 덩어리처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빠의 압박 수사 아래 심리적으로 무너진 하준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시댁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의 거대한 토지 보상금 때문이었다. 시댁 소유의 선산과 대지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가문인재 육성 기금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 기금에는 독소 조항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가문의 손주 중 상위 1% 이내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자가 기금의 80%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손주들이 나눠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보상금 총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다. 그중 80%라면 무려 32억 원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합격이 확실시되는 아이는 오직 예린이뿐이었다. 하준이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아이였고 전문대 진학조차 불투명했다. 장숙자와 뼛속까지 편협한 시아버지는 이 거액의 돈이 결국 남이 될 손녀에게 돌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하준이는 가문을 이을 기둥이었고 예린이는 그 기둥이 가져가야 할 돈을 가로채려는 침입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예린이가 대학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을 찍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하준이가 그 막대한 유산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펜, 어디서 구한 거야? 오빠의 사무실에서 수사 기록을 훑어보던 오빠가 낮게 물었다. 저들은 남부 지역의 한 무허가 전자부품 공장에서 특수 제작된 부정행위용 장비를 거액을 주고 밀반입한 상태였다.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물건이었다. 돈 때문에 제 핏줄인 손녀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야. 인면수심이지. 오빠는 책상을 내리치며 치를 떨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나는 그 끝을 보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오빠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장숙자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부정행위, 기구 사용 혐의로 최소 1, 2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준이 역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해 향후 3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되겠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시아버님은요, 그분이 모를 리 없잖아요.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희국 씨는 아주 영악해요. 모든 걸 장숙자 씨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중대사는 시아버님이 결정했습니다. 장숙자 씨는 행동 대장일 뿐 머리는 그분이에요. 오빠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알아.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해. 장숙자 씨가 궁지에 몰려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를 처벌하긴 쉽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가사 사건과 경제 범죄에 정통한 왕 변호사를 찾았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서연 씨, 우리는 형사 처벌에만 그쳐선 안 됩니다. 민사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해요. 그녀는 시조부의 유언장을 주목했다. 유언장에는 명문대에 합격한 손주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시부모의 행위는 예린이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침해하기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 결격 사유를 주장해 토지 보상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 변호사는 남편 성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성진 씨는 범행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서연 씨에게 위증을 강요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으니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 그를 몸만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장숙자가 구속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 성진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친정집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서연아, 제발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우리 어머니야. 이른이 다 된 노인네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방관하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야? 성진은 고개를 떨구며 비굴하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순간적으로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하지만 감옥은 아니잖아. 서연아, 제발 경찰서 가서 진술 번복 좀 해줘. 그는 내 눈을 보며 덧붙였다. 그냥 네가 실수로 펜을 잘못 넣었다고 해줘. 그럼 어머니는 선처받을 수 있어. 그렇게만 해주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다 넣어줄게. 그 30억 넘는 보상금도 한 푼 안 받고 다 예린이 앞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는 실소했다. 인간의 무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가 내뱉은 추악한 제안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성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녹음했어? 응. 이 녹음본은 위증 교사와 범인 은닉 시도 증거로 법정에 제출될 거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너 이 독한 년, 진씨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너랑 내 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해봐. 당신들의 인맥이 빠른지, 법의 심판이 빠른지 어디 한번 보자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장숙자의 자백 영상, 성진의 위증 종용 녹취록, 특수 제작된 펜의 사진, 그리고 시댁의 추악한 상속 계획이 담긴 유언장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느 어머니의 피 맺힌 호소, 수능 당일 딸을 함정에 빠뜨린 시댁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역 최대 커뮤니티와 SNS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겼고 장원급제 팬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진 씨 일가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성진이 다니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시아버지가 퇴직 전 누렸던 명성도 한순간에 흙탕물에 처박혔다. 성진은 즉각 직위 해제되었고 시댁은 동네에서 살인마보다 더한 노인네들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다. 예린이의 성적은 688점. 전교 1등은 물론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성적표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그간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 해냈어. 그래, 예린아. 네가 내 실력으로 증명한 거야. 하지만 시댁의 발악은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쓰러진 몸을 이끌고 인맥을 동원해 나를 압박했고 성진은 급기야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시켜 친정집과 내 직장 앞에서 불효며느리라는 명패를 들고 시위를 벌이게 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은 이미 침몰하는 배 위에서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시댁의 발악은 저열한 수준을 넘어 생존을 건 투쟁으로 번졌다. 시아버지 진위국은 퇴직 전 쌓아온 부당한 인맥을 동원해 내 직장 상사인 이 부장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 부장은 나를 조용히 불러 난처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대리, 사정은 알겠는데 윗선에서 말이 많네.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나.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현직 시절 시동생 성우의 건설회사에 공사를 몰아주며 뒷돈을 챙긴 비리 증거들이었다.
이 부장님 저를 누르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료의 다음 목적지는 감사실과 검찰이 될 거예요. 내 단호한 태도의 압박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부장은 결국 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력의 힘이 통하지 않자 남편 성진은 거리의 불황자들을 고용해 내 직장 앞과 부모님 댁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그 광경을 고스란히 촬영해 방송국 제보팀과 대형 유튜버들에게 넘겼다. 수능 부정행위 음모, 그 후에 추악한 보복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되자 여론의 포화는 성진을 향해 쏟아졌고 그는 결국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됨과 동시에 직장에서 파면당했다. 시댁의 내부 분열은 더욱 처참했다.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하주는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할머니 장숙자를 향해 그 노인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울부짖었다. 동서 혜진 역시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을 선언하고 하준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다. 마침내 열린 선고 공판날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수의를 입은 장숙자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자신의 손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장숙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 역시 나의 완승이었다. 성진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어 나는 두 채의 아파트 소유권과 공동재산의 70%를 배분받았으며 예린의 양육권 또한 온전히 가져왔다. 판결이 확정된 후 나는 시댁의 그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새 집에서 예린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재발해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성진과 함께 낡은 연립주택에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40억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은 상속결격 사유가 인정되어 예린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확정되었고 나는 그중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의 끝자락 예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엄마, 나는 법을 공부해서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거야. 아이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붉은 만년필들을 꺼냈다. 한때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나는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던져버렸다. 예린아, 인생의 장원급제는 누군가가 준 펜으로 이루는 게 아니란다.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정의의 빛이 너를 그곳으로 인도한 거야. 지는 노을을 등지고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수능을 단 하루 앞둔 날이었다. 공기 속에는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며 내뱉는 바람조차 끈적한 열기를 머금은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기류마저 응고될 것 같은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의 시어머니 장숙자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초인종이 울릴 때 나는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딸 예린의 공부방 문틈으로 깎아놓은 수박 접시를 밀어 넣어주던 참이었다. 아이는 복습에 몰두하느라 물 한 모금 마실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돌아보며 안쓰러움과 초조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낮게 물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장숙자 특유의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쏘아붙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서연아, 문 열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상황에 어머니가 왜 오셨을까? 예린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생활을 시작한 뒤로 불필요한 마찰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줄까봐 우리는 거의 2달 넘게 시댁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장숙자는 평소 우리 모녀에게, 특히 손녀인 예린에게 그리 다정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이 없던 사람이 오늘처럼 먼저 발걸음을 한 것은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나는 의구심을 품은 채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장숙자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붉은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길쭉한 물건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열렬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한지 마치 제 계절을 잘못 찾아 피어난 국화꽃 같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든 물건으로 향했다. 어쩌긴 내가 안 오면 누가 오겠니? 내일이면 우리 예린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할미 된 도리로 무기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녀는 신비주의라도 고수하려는 듯 거실 소파 탁자 위에 비단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어찌나 신중한지 마치 국보급 유물이라도 다루는 것 같았다. 비단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는 짙은 붉은 빛이 감도는 나무 재질의 만년필 두 자루가 나타났다. 펜대에는 정교한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뚜껑 끄트머리에는 작은 옥돌이 박혀 있어 고풍스러우면서도 꽤나 감나가 보였다. 서연아, 이것 좀 봐라. 장숙자는 보물이라도 자랑하듯 펜 한 자루를 집어 형광등 불빛에 비추어 보였다. 이건 그냥 펜이 아니야. 지난달에 내가 저기 먼 팔공산 갓바위까지 가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절 한 번씩 하면서 문수보살님 앞에서 빌고 또 빌어 받아온 장원급제 펜이다. 한 자루에 100만 원도 넘게 줬어. 큰 스님이 직접 기까지 불어넣어 주신 거다. 그녀의 과장된 태도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장숙자가 평생 제 귀한 조카인 진아준 말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은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두 자루니까 한 자루는 예린이 주고 한 자루는 하준이 주거라. 내일 시험장에 꼭 들고 가서 이 펜으로만 답을 적어야 해. 그러면 문수보살님이 지혜를 빌려주셔서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일 거다. 진아주는 내 남편 진성진의 동생인 성우의 아들이었다. 시동생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사업을 하느라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시부모 밑에서 자랐다. 장숙자에게 하준이는 친손자나 다름없었고, 아니, 사실 우리 예린이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진짜 손자였다. 하준이와 예린이는 동갑이었고 내일 똑같이 수능을 치른다. 어머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건네는 펜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펜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이상했다. 펜이 너무 무거웠다. 일반적인 만년필의 무게를 아득히 초과하는 묵직함이었다. 마치 펜대 안에 나비라도 가득 채워 넣은 것 같은 생경한 무게감. 나는 펜에 새겨진 문양을 감상하는 척하며 손가락 끝으로 펜 뚜껑 상단을 세밀하게 더듬었다. 역시나 박혀있는 옥돌과 나무 재질의 펜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틈새가 느껴졌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끔찍한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수능 시험장의 검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어떤 금속 물체나 전자기기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펜이 좀 이상한가요?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장숙자는 내가 말이 없자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탁한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무게감이 느껴져서요. 정말 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서 그런지 묵직하네요. 나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감격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귀한 걸 구해오시다니. 예린이한테 잘 말해서 꼭 쓰게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꼭 옆에서 지켜보고 필기구 파우치에 넣어줘야 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난 이제 하준이한테도 펜 전해주러 가봐야겠다. 장숙자를 배관하고 문을 닫자마자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손바닥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도구함에서 가장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뒤에야 겨우 진정하고 그 미세한 틈새를 따라 펜 뚜껑 상단에 옥도를 살며시 들어 올렸다. 틱 하는 아주 가느다란 소리와 함께
옥돌 뚜껑이 열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만년필 내부에는 잉크를 저장하는 공간 대신 정교하게 고정된 초소형 회로 기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었고 쌀알보다 작은 붉은색 지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신호 수신기였다. 이건 명백하고도 철저한 부정행위 도구였다. 순간 장숙자의 모든 의도가 투명하게 읽혔다. 그녀는 축복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파멸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예린이가 이 장치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길 원했다. 그리고 검문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되기를 바란 것이다. 수능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 기구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12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한 아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인생이 송두리째 잘려나가는 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친할머니라는 작자가 손수 기획한 것이었다. 분노와 차가운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왜 자신의 친손녀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 단지 예린이가 여자아이라서, 아니면 진아준이 남자아이라서. 예린이는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명문대 유망주인 반면 하준이는 매일같이 놀기 바쁜 낙제생이기 때문일까? 내 손에 들린 그 묵직한 장원급제 펜이 마치 수천 근의 무게로 변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주방 창밖으로 내려앉은 짙은 밤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에서도 그만큼이나 차갑고도 광기 어린 계획 하나가 빠르게 설계되기 시작했다. 장숙자 씨, 당신이 내 딸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나도 당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지. 저녁 식사 자리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압도적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4가지 반찬과 국을 차려냈고 예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곰탕을 정성껏 고아 내놓았다. 퇴근한 남편 성진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빈 비단 꾸러미를 보자마자 물었다. 오늘 어머니 오셨다며? 응. 애들 수능 잘 보라고 펜 사오셨더라고.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았다. 예린이가 공부방에서 나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다. 잠깐 눈을 붙였던 모양이다. 아이는 정성 가득한 밥상을 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래, 국물 좀 많이 마셔. 그래야 머리 회전이 잘 되지. 나는 아이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었다. 식사가 중간쯤 이어졌을 때 성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장숙자였다. 성진아, 펜은 잘 챙겼니? 서연이한테 다시 한번 말해라. 예린이 그 펜 꼭 들고 가게 하라고. 내가 갓바위에서 999번 절하면서 빌어온 거야. 신령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앉은 내 귀에도 생생하게 박혔다. 예, 예. 알았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이미 잘 챙겨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성진이 나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다. 들었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는데 정말 고맙지 않냐. 내일 아침에 네가 직접 예린이 필통에 넣어줘. 노인네 정성 무시하지 말고. 고맙다고. 나는 속으로 비릿한 실소를 터뜨렸다. 내 딸을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덫을 놓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이 나올 리가. 하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안주인의 얼굴을 유지했다. 알았어요. 내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도 그 연세에 거길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참 대단하시네. 성진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 비상식적인 열정에 대해 단 한 줌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산 이 남자의 세계에서 그의 어머니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성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예린이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준이의 것이었다. 하준이는 오늘 오후에 엄마인 혜진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내일 시험장까지 그쪽 집에서 가는 게 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책가방이 무겁다며 우리 집에 두고 갔고 내일 아침에 성진이 하준이네 집 앞으로 가서 가져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나는 밤 11시가 넘기를 기다렸다. 성진이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한 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서재로 향했다. 성진 씨, 이거 마시고 자요. 내일 운전하려면 피곤할 텐데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우유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우유 안에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든 약 몇 알을 가루내어 섞어두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잠에 빠지게 할 정도의 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 TV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르는 거실 소파에서 성진은 얕은 코골이를 내며 깊이 잠들었다. 나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거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준의 가방 지퍼를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열었다. 투명한 필기구 파우치 안에는 장숙자가 예린이에게 준 것과 똑같이 생긴 만년필이 얌전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분해했다가 다시 감쪽같이 조립해둔 장치가 든 펜을 꺼냈다. 하준의 원래 펜 옆에 그 독이 든 펜을 나란히 꽂아 넣었다. 그리고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펜을 단 한 자루도 남기지 않고 빼버렸다. 이렇게 하면 내일 시험장에서 하준은 오직 이 기적의 펜 두 자루 외에는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없게 될 것이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린이를 위해 준비된 그 지옥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가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창밖에 잠든 도시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긴장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잔인한 평온함이었다. 예린이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았다. 책상 앞에 앉아 고군분투하는 아이의 뒷모습. 저 아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빛이다.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악마의 모습일지라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진씨 집안에 시집 와서 겪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장숙자가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던 편애들. 예린이를 향한 싸늘한 무관심과 하준이를 향한 맹목적인 이게 사탕 한 알부터 설날 세뱃돈까지 예린이는 늘 누나니까 참아야 하는 존재였다. 나는 그저 9세대 노인네에 남아 선우사상이라고 치부하며 참아왔다. 예린이가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면 그 모든 구태의연한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저들에게 예린이의 우수함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하준이가 가문의 자원을 독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 한 것이다. 먼저 사람의 도리를 버린 건 당신들이야. 그러니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수능 시험장 검문소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질 경보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장숙자 씨, 당신이 손자를 위해 빌어온 건 장원급제가 아니라 파멸이야.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직접 전달해 줄게. 수능 당일 새벽,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집안의 모든 불이 켜졌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린이를 위해 정갈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속 편한 전복죽과 삶은 달걀, 그리고 약간의 과일. 성진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오자마자 나에게 물었다. 그 펜 예린이 필통에 잘 넣었어? 걱정 마요. 벌써 다 챙겨놨으니까. 나는 식탁 옆에 놓인 예린의 투명 파우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짙은 붉은색 나무 만년필,
한 자루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 급하게 찾아낸 낡은 만년필이었다. 장숙자가 가져온 것과 외형은 거의 흡사하지만 무게와 내부 구조는 천지 차이인 평범한 펜이었다. 60한 장숙자로부터 정확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역시나 신신당부하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다시 확인하는데 그 펜 예린이 가방에 넣었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서 넣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난 이제 하준이 데리고 출발한다. 시험장 정문 앞에서 보자꾸나. 전화기 너머 장숙자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예린이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었다. 아이는 조금 긴장한 듯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예린아, 겁내지 마.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아이는 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결코 틈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7시 반, 우리는 차를 몰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성진은 시동생 네 가족과 하준이를 태웠다. 차에 올라탄 하준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빵빵하게 채워진 필기구 파우치를 꺼내 보이며 자랑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사주신 합격 기원 펜이에요. 두 자루나 들어있으니까 완전 무적이라니까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거 쓰면 서울대도 그냥 붙는데요. 백미러를 통해 비친 녀석의 멍청한 미소를 보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옆에 앉은 동서 혜진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하준이 때문에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누구처럼 딸 자식 잘 키워봤자 결국 다 남의 식구 되는 건데 기둥뿌리는 역시 아들이죠.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성진이 헛기침을 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에이, 재수씨도 참. 다 같은 식구끼리 왜 그러세요? 시험 직전인데 조용히 갑시다. 차 안의 분위기는 서먹해졌지만 예린이는 이어폰을 낀 채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딸아이의 그 침착함이 대견했고 그래서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8시 정각. 우리는 시험장에 도착했다. 정문 앞은 이미 인산이네였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학부모들의 간절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진동했다. 저 멀리 장숙자와 시아버지가 동네 이웃들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장숙자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녀는 이제 막 큰 시험을 치르러 가는 예린이의 안색을 살피는 대신 나를 밀치고 하준이의 손부터 덥석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가 준 펜 잘 챙겼지? 그럼요, 할머니. 여기 딱 들어있어요. 하준이 가슴을 펴며 대답하자 그제야 장숙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주위 이웃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철수 엄마, 영희 아빠, 우리 집 애들은 걱정 없어요. 내가 저기 명산에 가서 기운 좋은 펜을 한 자루씩 구해왔거든. 큰 스님이 직접 기까지 넣어주신 거라니까. 어머, 정말요? 정성이 대단하시네. 역시 장 여사님이야. 그럼 애들 무조건 합격하겠네.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장숙자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활짝 펴며 웃었다. 마치 이미 하준이가 명문대에 합격이라도 한 듯한 기세였다. 그녀는 한술 더 떠 예린이와 하준이를 나란히 세워놓고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나는 그 황당한 원맨쇼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풍경을 찍는 척하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기적의 펜에 대해 떠들어대는 그 오만한 말투와 탐욕스러운 표정을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장숙자 씨, 지금 마음껏 연기해도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비참할 테니까 당신이 당신 손자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 내가 마지막 흙을 덮어줄 차례야. 8시 반, 수험생 입실이 시작되었다. 나는 예린이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딸, 힘내. 응, 엄마,
다녀올게.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예린이의 등 뒤로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시간은 1분 1초가 아득하게 흘러갔다. 정문 앞에 학부모들은 저마다 목을 길게 빼고 안검사 통로 쪽을 긴장된 눈빛으로 응시했다. 마치 그곳이 운명을 결정짓는 등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기 중에 초조함은 금방이라도 물방울이 되어 맺힐 듯 팽팽했다. 내 옆에 선 장숙자는 쉴 새 없이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중얼거림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그녀와 똑같이 긴장한 척 연기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으며 심지어 냉혹한 기대감마저 감돌았다. 미리 설계해둔 보이지 않는 도화선에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검사 통로에서는 수험생들이 줄을 지어 금속 탐지문을 하나둘 통과하고 있었다. 예린이는 비교적 앞줄에 서 있었다. 아이가 필기구 파우치를 바구니에 올려두고 탐지문을 걸어 나갔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감독관은 아이의 파우치를 확인하고는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예린이가 이쪽을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힘내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숙자는 못마땅한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내게 작게 투덜거렸다. 지금만 순조로우면 뭐하니? 진짜 구경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요, 구경거리는 이제부터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내 딸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대열이 서서히 앞으로 이동했고 이윽고 하준이의 차례가 왔다. 녀석은 거들먹거리며 앞으로 걸어나갔고 옆에 아는 친구가 있는지 눈짓까지 하며 여유만만한 모습이었다. 하준이는 내가 꽉 채워둔 그 투명한 필기구 파우치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탐지문을 넘으려던 찰나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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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정적을 깨고 현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급박하고 컸던지 사람들의 고막을 찌르는 것 같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순식간에 하준이와 경보음이 울린 안검사 문으로 집중되었다. 하준이 본인도 깜짝 놀라 멍하니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안검사를 담당하던 두 감독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수동 탐지기로 하준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지만 몸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물건 가져오세요. 다른 감독관이 엄한 목소리로 하준이에게 명령했다. 하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바구니에 담긴 파우치를 들고 다가갔다. 감독관이 파우치를 낚아채듯 바다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아냈다. 지우개 하나와 자 하나를 제외하면 그곳에는 짙은 붉은색의 장원급제, 만년필 두 자루만이 외롭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감독관이 그중 펜 한 자루를 집어들자마자 수동 탐지기에서 다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다른 한 자루를 대보아도 반응은 똑같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문 밖의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아우성쳤다. 무슨 일이야? 저 애가 뭘 들고 온 거야?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온 거야? 저 애 미친 거 아냐? 장숙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안검사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험장 내부 상황은 빠르게 급박해졌다. 감독관은 무전기로 본부, 주감독관과 현장 배치된 경찰을 호출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특공대원과 고사본부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감독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 드립니다. 수험생의 소지품에서 전자 부정행위 기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감독관이 그 두 자루의 펜을 가리키며 심각하게 답했다. 하준이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그는 문제의 펜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며 크게 변명했다. 선생님, 저 부정행위 하려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이건 저희 할머니가 저 합격하라고 사다 주신 장원급제 펜이란 말이에요. 보살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인파를 뚫고
정문밖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장원급제 펜이라니 도대체 어떤 펜이기에 경보음이 저렇게 울린단 말인가? 주감독관은 펜을 들어 무게를 달아보고 뚜껑의 접합부를 살폈다. 노련한 그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특공대원에게 펜을 건네며 전문 도구로 조심스럽게 펜대를 열게 했다. 그 안에서 정교한 회로 기판과 초소형 안테나가 모든 사람 앞에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형적인 신호 수신기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방식이군요. 특공대원이 단호하게 진단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이가 경악했다. 수능 부정행위 자체도 중죄지만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그 죄질이 최악으로 간주된다. 연행하세요. 주감독관이 차갑게 명령했다. 즉시 해당 수험생의 모든 과목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로 신병을 인도합니다. 2명의 경찰이 앞뒤가 꽉 막힌 듯 멍해진 하준이의 양팔을 붙잡았다. 하준이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고 정문 앞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장원급제 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장숙자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장숙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벼락을 맞은 조각상처럼 제자리에 굳어 하준이가 끌려간 방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까까지 부러움 섞인 말로 아부하던 이웃들의 표정은 이제 비난과 냉소,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녀를 담자매는 그물처럼 덮쳐왔다. 하준아. 그녀의 목에서 쇠소리 같은 마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갑자기 무언가에 자극받은 듯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악, 악, 그 소리가 어찌나 귀를 찌르는지 주변 사람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어 그녀는 미친 짐승처럼 학교 정문, 경계선으로 달려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잘못됐어. 사람을 잘못 잡았다고. 그 펜은 내 손녀한테 준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준이 가방에 있을 수가 있어. 서연이. 저 나쁜 년이 펜을 바꾼 거야. 그녀의 비명은 쥐죽은 듯 조용한 교문 앞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울려 퍼졌다. 자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주변 학부모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어 올려 무수히 많은 카메라 렌즈를 경계선에서 발버둥치는 노부인에게 조준했다.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지며 그녀의 추태를 가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파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며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장면을 흔들림 없이 촬영했다. 장숙자 씨, 고마워요. 당신의 입으로 직접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건네줘서. 남편 성진과 시동생 부부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정신을 차린 동서 혜진이 먼저 달려들어 장숙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펜이 예린이 거라니. 그럼 우리 하준이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장숙자는 머리채를 잡히자 정신을 차린 듯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남편 성진이 철이 가득 섞인 안색으로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아, 네가 한 짓이지. 네가 펜을 바꾼 거지? 나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속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떼어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똑똑히 말했다. 진성진 씨, 나한테 묻기 전에 당신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냐? 저게 갓바위 큰 스님이 길을 넣어주신 장원급제 펜이라며. 나도 좀 궁금하네. 요즘 절에 계신 큰 스님들은 전자칩이랑 신호발신 기술까지 마스터하신 모양이지. 내 말은 성진의 머리 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이 논리적인 모순을 그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장숙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어서 말했다. 시선은 아수라장이 된 시댁 식구들을 훑었다. 하준이 파우치에 왜 똑같이 생긴 펜이 두 자루나 있었을까? 분명 한 사람당 한 자루씩이라고 하셨잖아. 그 남는 한 자루는 어디서 온 걸까? 이 질문은 그들의 심장에 무거운 해머처럼 박혔다. 그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남는 한 자루가 원래 내 딸 예린이의 파우치에 들어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차와 취재진의 차량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현장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경찰은 발버둥 치는 장숙자와 혜진을 강제로 떼어놓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우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부정행위 수험생의 가족이십니까? 아이가 장비를 지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가 손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손자가 걸린 거라는 말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진은 손으로 렌즈를 가리며 횡설수설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라고요. 나는 멍해진 시아버지를 끌고 인파 외곽으로 빠져나온 뒤 오빠 대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오빠는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오빠, 나야.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분했다. 예린이 시험장에 조직적 부정행위 공모 및 무고 혐의자가 있어.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오빠가 직접 와줘야겠어. 전화기 너머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다. 주소 보내. 지금 바로 출발한다. 통화를 마친 나는 혼돈에 빠진 현장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진 씨 일가의 얼굴들을 보며 내 안에는 복수심의 쾌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황량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진 씨 집안은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경찰서 안의 공기는 고사장 밖의 뜨거운 열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하얀 벽면과 차가운 철제 의자, 머리 위에서 웅웅거리는 형광등 불빛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비추었다. 진아주는 이미 조사를 받기 위해 분리된 취조실로 끌려갔고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작은 대기실 안에서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동서인 혜진은 경찰서에 들어온 순간부터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인 성우의 가슴팍을 때리며 제 어머니 하나 단속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며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화살을 나에게 돌려 나를 집안을 망친 부려시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그만해.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그의 얼굴은 철회색으로 굳어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팬 칼자국처럼 날카로웠다.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에 혜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구석에 처박혀 신음 섞인 울음을 이어갔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음침하고도 차가웠으며 나를 범인으로 단정 지으려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하준이 필통에 들어있던 그 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 성진이 가로채듯 끼어들었다. 그는 거의 애걸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으며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가 그랬을 리 없잖아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한 성진의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눈 감고 네가 다 뒤집어서줘. 집안 망신은 면해야 하잖아. 비겁하고 비열한 눈빛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냉소를 억누르며 평온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직접 펜 두 자루를 가져오셔서 하준이랑 예린이에게 한 자루씩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하준이 필통에서 그 두 자루가 다 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 펜들에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는지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 물어보셔야죠. 내 당돌한 대꾸에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진아준 학생 할머니 되시는 장숙자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할머니입니다. 우리 손주 어떻게 됐나요?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요. 장숙자는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경찰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무적인 태도로 냉정하게 답했다. 진아준 학생이 이미 초동 진술을 마쳤습니다. 펜은 할머니가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할머니께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황이 엄중합니다.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 공모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입건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대기실 안은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혜진의 비명은 더 높아졌고 시아버지는 충격에 몸을 휘청거렸다. 그 와중에도 장숙자는 끝까지 발악하며 나를 가리켰다. 난 몰라. 난 그냥 잘 되라고 준 거야. 다 저 여편네가 꾸민 짓이라고. 저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손주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현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던 그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우리 오빠. 송대준이 형사 2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오빠의 어깨에서 빛나는 계급장과 위험 있는 분위기에 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는 내 곁으로 다가와 진씨 집안 식구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압박하던 시아버지는 오빠의 계급을 확인하고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송 팀장님 오셨습니까? 이건 그냥 가족 간의 작은 오해입니다. 작은 오해일 뿐이에요. 작은 오해? 수능 시험장에 부정행위 장비를 반입하고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게 작은 오해입니까? 오빠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담당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다. 오빠는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협조 조사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을 즉시 분리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장숙자를 가리키며 오빠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고의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동기가 명확해 보입니다. 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다. 서연아, 제발. 다 같은 식구잖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빠한테 말해서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응?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가족,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덫을 놓을 때, 그땐 우리가 가족이었어? 당신이 나보고 어머니 대신 감옥 가라고 했을 때, 그땐 우리가 가족이었냐고? 나는 오빠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고사장 앞에서 찍은 장숙자의 자백 영상과 성진이 나에게 위증을 종용하며 녹음된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빠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진씨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수술대 위의 암 덩어리처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빠의 압박 수사 아래 심리적으로 무너진 하준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시댁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 거대한 토지 보상금 때문이었다. 시댁 소유의 선산과 대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가문 인재 육성 기금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 기금에는 독소 조항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가문의 손주 중 상위 1% 이내의 명문대에 합격하는 자가 기금의 80%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손주들이 나눠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보상금 총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다. 그중 80%라면 무려 32억 원이었다.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합격이 확실시 되는 아이는 오직 예린이 뿐이었다. 하준이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아이였고 전문대 진학조차 불투명했다. 장숙자와 뼛속까지 편협한 시아버지는 이 거액의 돈이 결국 남이 될 손녀에게 돌아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하준이는 가문을 이을 기둥이었고 예린이는 그 기둥이 가져가야 할 돈을 가로채려는 침입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예린이가 대학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을 찍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하준이가 그 막대한 유산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펜 어디서 구한 거야? 오빠의 사무실에서 수사 기록을 훑어보던 오빠가 낮게 물었다. 저들은 남부 지역의 한 무허가 전자부품 공장에서 특수 제작된 부정행위용 장비를 거액을 주고 밀반입한 상태였다.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물건이었다. 돈 때문에 제 핏줄인 손녀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야. 인면수심이지. 오빠는 책상을 내리치며 치를 떨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나는 그 끝을 보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오빠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말을 이었다. 장숙자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부정행위 기구 사용 혐의로 최소 1, 2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준이 역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해 향후 3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되겠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시아버님은요? 그분이 모를 리 없잖아요.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희국 씨는 아주 영악해요. 모든 걸 장숙자 씨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중대사는 시아버님이 결정했습니다. 장숙자 씨는 행동 대장일 뿐 머리는 그분이에요. 오빠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알아.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해. 장숙자 씨가 궁지에 몰려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를 처벌하긴 쉽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가사 사건과 경제 범죄에 정통한 왕 변호사를 찾았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서연 씨, 우리는 형사 처벌에만 그쳐선 안 됩니다. 민사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해요. 그녀는 시조부의 유원장을 주목했다. 유원장에는 명문대에 합격한 손주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시부모의 행위는 예린이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침해하기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 결격 사유를 주장해 토지 보상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 변호사는 남편 성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성진 씨는 범행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서연 씨에게 위증을 강요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으니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 그를 몸만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장숙자가 구속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 성진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친정집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서연아, 제발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우리 어머니야. 이른이 다 된 노인네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방관하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야? 성진은 고개를 떨구며 비굴하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순간적으로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하지만 감옥은 아니잖아. 서연아, 제발 경찰서 가서 진술 번복 좀 해줘. 그는 내 눈을 보며 덧붙였다. 그냥 네가 실수로 펜을 잘못 넣었다고 해줘. 그럼 어머니는 선처받을 수 있어. 그렇게만 해주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다 넣어줄게. 그 30억 넘는 보상금도 한 푼 안 받고 다 예린이 앞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는 실소했다. 인간의 무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가 내뱉은 추악한 제안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성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녹음했어? 응. 이 녹음본은 위증교사와 범인 은닉 씨도 증거로 법정에 제출될 거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너 이 독한 년, 진씨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너랑 내 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해봐. 당신들의 인맥이 빠른지, 법의 심판이 빠른지 어디 한번 보자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장숙자의 자백 영상, 성진의 위증 종용 녹취록, 특수 제작된 펜의 사진, 그리고 시댁의 추악한 상속 계획이 담긴 유언장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느 어머니의 피 맺힌 호소, 수능 당일 딸을 함정에 빠뜨린 시댁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최대 커뮤니티와 SNS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겼고 장원급제 팬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진씨 일가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성진이 다니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시아버지가 퇴직 전 누렸던 명성도 한순간에 흙탕물에 처박혔다. 성진은 즉각 직위 해제되었고 시댁은 동네에서 살인마보다 더한 노인네들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다. 예린이의 성적은 688점. 전교 1등은 물론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성적표를 확인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그간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 해냈어. 그래, 예린아. 네가 내 실력으로 증명한 거야. 하지만 시댁의 발악은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쓰러진 몸을 이끌고 인맥을 동원해 나를 압박했고 성진은 급기야 심부름센터 사람들을 시켜 친정집과 내 직장 앞에서 불효 며느리라는 명패를 들고 시위를 벌이게 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은 이미 침몰하는 배 위에서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시댁의 발악은 저열한 수준을 넘어 생존을 건 투쟁으로 번졌다. 시아버지 진위국은 퇴직 전 쌓아온 부당한 인맥을 동원해 내 직장 상사인 이 부장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 부장은 나를 조용히 불러 난처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대리, 사정은 알겠는데 윗선에서 말이 많네.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나?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현직 시절 시동생 성우의 건설회사에 공사를 몰아주며 뒷돈을 챙긴 비리 증거들이었다. 이 부장님, 저를 누르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료의 다음 목적지는 감사실과 검찰이 될 거예요. 내 단호한 태도의 압박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부장은 결국 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력의 힘이 통하지 않자 남편 성진은 거리의 불황자들을 고용해 내 직장 앞과 부모님 댁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그 광경을 고스란히 촬영해 방송국 제보팀과 대형 유튜버들에게 넘겼다. 수능 부정행위 음모, 그 후에 추악한 보복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되자 여론의 포화는 성진을 향해 쏟아졌고 그는 결국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됨과 동시에 직장에서 파면당했다. 시댁의 내부 분열은 더욱 처참했다.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하주는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할머니 장숙자를 향해 그 노인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울부짖었다. 동서혜진 역시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을 선언하고 하준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다. 마침내 열린 선고 공판날,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수의를 입은 장숙자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자신의 손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장숙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 역시 나의 완승이었다. 성진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어 나는 두 채의 아파트 소유권과 공동 재산의 70%를 배분받았으며 예린의 양육권 또한 온전히 가져왔다. 판결이 확정된 후 나는 시댁의 그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새 집에서 예린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재발해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성진과 함께 낡은 연립주택에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40억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은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되어 예린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확정되었고 나는 그중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의 끝자락. 예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엄마, 나는 법을 공부해서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거야. 아이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붉은 만년필들을 꺼냈다. 한때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나는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던져버렸다. 예린아, 인생의 장원급제는 누군가가 준 펜으로 이루는 게 아니란다. 내가 흘린 땀방울과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정의의 빛이 너를 그곳으로 인도한 거야. 지는 노을을 등지고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